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아동학대 관련 사건입니다.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동들에게 학대를 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수사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됐습니다. 자, 아동에 대한 훈육 그리고 학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자,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훈육과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성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네, 아동학대 사건 2년 전에 이제 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 국민적 공분을 크게 사게 됐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이제 크게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죠. 예, 그 2020년 10월경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 정인이 사건이라는 게. 네네. 16개월의 아이가 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바로 사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네. 이 사건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아동학대 민감도가 아주 높아졌고, 그래서 관련 신고나 고소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벌도 그 전보다 훨씬 강화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동학대 대응 방안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 이것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그 아동 학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걸 좀 살펴보면은 구체적으로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에게 어떤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그런 어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그다음에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또 정서적 학대 행위, 그리고 자신의 어떤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보호 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킨다거나 아동에게 국어를 시킨다거나 어떤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위해서 유해한 고개를 시킨다거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 기관 외의 자가 어떤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한다거나 또 아동을 위해서 어떤 들어오는 그런 금품을 그 목적 외의 행위로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아동학대 어떤 구체적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는 가장 해석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는 것은 신체적 학대 행위가 무엇이냐,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무엇이냐, 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 판례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현실적으로 신체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어떤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그런 위험이 있는 행위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또 그 의도 자체도 아동학대의 어떤 목적이나 의도 있을 것뿐만 아니라 그런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그것을 예견하고 용인했다면은 족하다. 정서적 학대 역시 실제로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위험이 있는 행위까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인 내용들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신체적 학대 행위다, 정신적 학대 행위다라고 개념을 막 설명을 해놔도 이게 추상적 기준이라서 좀 그런 예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신체적 학대 행위는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과는 구별이 되는 행위인데요. 아동에게 어떤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하는 폭언이나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서 내쫓는 행위. 우리 옛날에 오줌 싸면은 그렇게 많이 부모들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서적 학대 행위로 포함이 되고요. 충격요법 이런 거 쓰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또 방 안에 가두어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아동에게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로 제시하는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제 피해자라든지 피의자는 이런 요건에 맞춰서 좀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모든 훈육 행위가 신체적이나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계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사건들을 통해서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됐거나 또는 피해자, 가해자 이런 입장에 처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보육교사 측 관련된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제 평소에 공격적인 행동이나 좀 훈육을 필요한 그런 행동을 하는 원아들이 있는 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행위가 어떤 처벌 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육교사가 개입이 필요할 때는 또 단호하게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원아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 보육교사가 신체를 잡는 등의 좀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이것을 인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CCTV를 수거를 해서 수개월째 CCTV 분석을 했고요. 예. 또 학부모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제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저희가 맡아서 좀 CCTV를 분석을 했는데 이제 평소에 그 아동의 행동 그리고 이제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좀 자료를 취합을 했고 예. 특히 이제 아동을 잡는 행위가 이게 어떤 올바른 훈육행위에 해당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좀 학술적으로 조금 저희가 리서치를 했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부모님들이 가장 이렇게 와닿는 것이 또 오은영 박사의 어떤 방송이라든지 오은영 박사가 제시하는 그런 지도 방법인데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단호하게 훈육을 할 때는 아이가 넘어진다거나 아이가 이렇게 옆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아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 행동들도 단호한 어떤 훈육 행동으로서 올바른 행동으로서 보여진다는 그런 자료를 확인을 했고 또 대법원 판례에서 아이의 신체를 잡고 훈육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훈육이다라고 인정된 또 그런 유사 사건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저희가 또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률 의견으로 제시하고 무혐의를 받고 민사소송에서 좀 승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럼 피해자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많이 화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그 교사의 훈육으로 인해서 자살한 학생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좀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그 훈육행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느냐 부분이 가장 관건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확인한 것은 관련 대법원 판례 그리고 이제 교육심리학에서 그 제시하는 어떤 훈육의 정당한 방법들 그리고 정신의학과 의사가 이러한 사건과 이 아이의 어떤 심리 상태를 분석한 그런 소견 등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라는 법률적인 의견을 개진을 했고 법원에서 이제 이게 인정이 되어서 해당 교사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또 손해배상 등의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은 최근 아동학대죄의 인정 범위를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많은 판례를 집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이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정서적인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지만 부모와 아이들 관계가 반드시 인격적으로 무조건적인 평등 관계였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나아갈 때 부모는 아동학대에 대한 두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 가정폭력에 대한 두려움 이것에만 귀 기울여서 침묵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시대의 키워드가 학대인 것은 맞지만 학대 개념 자체가 사회 전반에 과도하게 확대에 적용돼서 적절한 훈육이 불가능하도록 사회 전체가 경직돼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동학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이 관련된 법적인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아직 언어가 트이지 않는 어린 자녀를 이제 키우는 부모라면은 네. 이 아이가 자기가 당한 일을 잘 이야기하지 못해서 행여 아동학대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뭐 아이의 신체상 확인되는 부분이라든지 의심되는 일이 있다면 CCTV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분석하고 법률 의견을 제시해서 대응해야 되고 반드시 민사상 손해배상도 제기하여야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고나 고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도 분명히 많이 있고요. 또 조사가 제기되면은 CCTV 자료를 이제 교사도 확보는 하는데 경찰이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CCTV 수개월치를 다 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이제 법률적 그리고 관련 학술적 또 다방면을 조사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